자신의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 글쎄요, 이 이영학도 참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에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영학이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에 나섰다고 합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이영학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 등 살인죄 등으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원래 1차 재판 지난 11월 17일 열렸는데요. 그때는 변호사가 선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국선 변호인을 이제 이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고 일정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줬는데 네. 그래서 그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뭐 환각 증세라든지 심적 미약 같은 것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공판에 지금은 국선 변호인이 아닌 사선 변호인을 신청을 했고요. 아마 12월 8일 날 재판이 열리는데 그때부터는 사선 변호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1차 재판 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줘서 그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네. 지금 이영학이 갑자기 국선 변호사 도움 받지 않겠다. 내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모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지금 새로 선임됐는데 다음 달 8일 재판부터는, 두 번째 재판부터는 이제 이 사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도움받아서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 소장님. 예. 그동안 이영학이 보인 행태는 내가 나를 정말 사형이라도 시켜주세요 라면 뭔가 반성하는 뉘우친 듯한 모습 보이는데 지금 국선 변호사를 지금 거부하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뭔가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내 방어에 나서겠다 지금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방어를 하자고 하는 그 이제 자기 방어 기제가 아마 작동됐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자기가 했던 어떤 잔악한 범죄,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후회감 때문에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선고될 어떤 중형이 두려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우리가 심신미약으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선 변호인을 사서 심신미약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네. 형량을 낮춰보자는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예전부터 이제 이영학이 네. 범행 당시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복용했고 이에 따른 환각과 망상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네. 만약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본인이 의도한 경우에는 네.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네. 내가 심신미약 상태가 되면 가령 환각 증세에 빠진다든가 네. 내가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네.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상습성이 있다든가 도벽이 있다. 네. 이것을 알고 자기가 심신미약을 의도한다. 가령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환각 증세가 되는 마약을 복용한다든가 네. 그때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죠. 그런데요, 홍수변 아나운서. 네. 이영학이 그동안 재판부에 내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성문을 4차례나 제출했다면서요.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대체 반성문 내용이 뭡니까? 참 좀 뻔뻔해 보이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량을 좀 줄여주면. 뭐라고요? 형량을 좀 줄여주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희망된 삶을 살고 싶다. 네. 그러면서 한 소리가 무슨 조건을 붙여요? 형량을 좀 줄여주면. 네. 말씀하세요. 네네. 무기징역만 제발 피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서 또 하는 소리가 아마 좀 익숙한 얘기긴 한데 딸을 위해 목표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죽은 처에 제사를 지내고 싶다. 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네. 이렇게 4번의 이런 내용의 4번의 네. 반성문을 써 내려갔습니다. 네. 아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박준 변호사님. 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피해자에게 용서를 어떻게 구해요? 지금 피해자 사망했는데. 피해자 유가족한테 용서를 막 구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보면 자신의 형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반성문 내는 모습이 반성문 내는 걸 갖고 뭐 그걸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이게 좀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좀 거짓말 같습니다. 오히려 지능범 같아, 지능범. 구치소에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네. 알려주긴 해요. 옆에서 반성문 써서 조금 내면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을 알려주긴 하는데 네. 이렇게 써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전개시킨다는 걸 봤을 때는 네. 지적 장애 부분도 약간의 어떤 트릭이라든지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진정으로 지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은 피해자의 유가족들한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다만 자신의 무기징역 중형만 피해달라고 재판부 요청하는 거는 반성보다는 어쩌면 그냥 변명 비슷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재판부도요. 저만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재판부도 그랬어요. 반성문을 읽어보고 나서 반성문이 그랬잖아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질책했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나? 라고 강하게 이영학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영학. 그런데 공판 때 뭐 엉엉 울음도 울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홍수민 아나운서? 이제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에서 17일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럴 때 이제 재판부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본인이 저지른 것이 맞고 받아들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느냐라는 네. 질문에 일단 이영학이 네. 담담하게 인정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가 네. 그 반성문을 확인을 했겠죠. 네. 그러면서 아내 제사를 지내고 싶고 앞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갚으며 살겠으니 무기징역만 피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때 이영학이 울먹이면서 네. 선처해 주신다면 1분 1초라도 딸을 위해 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순간에 자기 딸을 위해서 하겠다는 말이 지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처음에 그 공개했던 이제 모금 활동했던 그 영상에서 한 얘기와 뭐가 다르냐? 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검찰이 이영학의 딸을 지금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영학이 그랬답니다. 딸을 재판장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 내가 다 벌을 받으면 된다. 큰 소리로 울었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기 딸은 그렇게 애지중지 끔찍하게 아낍니까? 그래놓고 그 딸의 친구한테는 지금 어떤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영학이 새로 선임한 그 사선 변호사가 그 반성문 내용을 해석을 해줬어요. 저희한테. 참, 이런 것도 해석을 하네요. 이영학이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 무슨 뜻인고 하니 무기징역 대신 차라리 사형을 받고 싶다는 뜻이었다고 해석했답니다. 박준 변호사님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아요? 뭐 그렇게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누가 보더라도 무기징역 밑에 유기징역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청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긴 한데 글쎄요 뭐 이렇게 사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영학의 편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사실 우리나라는 사형이 지금 실질적으로 폐지된 국가입니다. 사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집행을 안 한 지가 97년 12월 이후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네. 1997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영학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가 네. 차라리 사형을 받고 싶다는 뜻으로 지금 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영학이 지금 재판이 다음 달 8일입니다. 두 번째 재판인데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홍수민 아나운서 지금 이영학 관련해서 뭐 비난과 뭐 이런 게 빗발치고 있다는데 무슨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들이 잇따라 이제 게시판에 네네. 게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을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영학, 그는 사람이 아니다. 전혀 반성할 기미도 없다. 네. 그로 인해서 선행하려고 하기 싫고 본보기로 사형을 시켜야 마땅하다. 또 이영학 사건 무기징역은 피해달라고 하는데 네. 차라리 사형제도 네.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의견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네. 또 피해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네. 피해자는 한순간에 친구 따라갔다가 숨졌고 네. 그 가족은 풍비박살이 났다. 네. 그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네. 얘기. 또 두 번 다시 속지 말자. 뭐 이런 얘기. 다양한 비판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 뭐 저희가 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대충 뭐 몇 개만 읽어드려도 지금 국민적 공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2차 공판이 다음 달 8일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영학이가 재판정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두어 달 됐는데요. 이 국회 뭐 자유롭게 드나듭니다만 거기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유리가 와장창하는 사건이 있었죠. 최단비 변호사님. 네. 네, 맞습니다. 2017년 9월이었죠. 네. 오전 2시 30분이었어요. 네. 한 남성이, 20대 남성이 네. 국회 담벼락을 넘어서 2시간가량 이제 일단 몸을 숨깁니다. 아이고.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4시 30분쯤에 화단에 있던 돌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실 비서실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네.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지금 보시면 좀 와장창 됐어요. 아주 네. 그래서 저 당시에 이제 검거한 당시에 그냥 갖고 있던 돌로만 던진 게 아니라 네. 1리터짜리 휘발유랑 아이고. 커터칼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어허. 밝혀졌는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 왜 이랬느냐라고 했더니 국민의 피를 빠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하고 싶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고가 났는데요.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어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밝혔는데 네.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지만 네. 그 방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하. 폭력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이러한 폭력적인 방법을 만약에 법이 묵인할 경우에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손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단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아. 밝혔습니다. 일단은 김복준 의원님. 예. 물론 이게 나쁜 행동이에요. 지금 뭐 아, 부당한 그렇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 예. 징역 10개월의 실형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우리가 얘기할 때 반드시 그 일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고 왜 그랬답니까, 이 남성? 그러면. 뭐 이 사람이 지금 뭐 일설에 의하면 그 연행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래요. 아.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그 공격을 한 장소가 자유한국당 비서실 아니겠습니까? 아하. 비서실 유리창. 네, 네. 그러면 연결을 해보면 진짜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무슨 그 유감, 감정 아하. 뭐 이런 게 작용된 것인지 네. 뭐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는 해요. 아하, 네. 근데 이제 자제 맞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어떻게 보면 민의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이런 행위를 한 건 처벌받아 마땅한데 네. 자제 네. 국회의원분들도 네. 저 일 제대로 해가지고요 국민들한테 비난 안 받게 좀 네. 잘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잘하면 이 국민분들이 이런 울분을 갖고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잘했다고 두둔한 거 절대 아닙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또 두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거예요. 두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이 사람이 지금 울산에서 회사를 다닌다는 20대 남성이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궁금했잖아요. 당시 저희가 취재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좀 들려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유가 좀 나왔나요?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를 안 해요. 박근혜 최순실 얘기가 나오던데. 저희 조사할 땐 얘기한 게 없어요. 밥 달라는 얘기 외에는 말한 게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커터칼이랑 뭐 휘발유는 왜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지금 뭐 당시에는 아무런 얘기는 안 했다. 뭐 지금 계속 밥 달라는 얘기밖에 없다. 조사 받으면서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했다는데 그 일단 홍수민 아나운서 자유한국당 그 원내대표실 비서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방 바로 옆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비서실은.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돌만 던진 게 아니라 2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돌만 던진 게 아니라 앞서 최단비 변호사 말씀처럼 휘발유통 갖고 있었고 네. 커터칼 갖고 있었고 그러면 뭔가 지금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조사할 때도 뭐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네. 하고요. 그러니까 2시간을 기다려서 커터칼과 휘발유를 준비했으니까 뭔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니냐 아하.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으나 네. 현재까지는 아무 진술을 하지 않고 네.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회를 혹시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요. 지금 국회 큰 문, 처음에 그 도로변에 있는 문은 그냥 구경 왔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 그 본청은요. 뒤쪽에 민원실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분증 맡기고. 그런데 그 국회 본청 1층을 보면요. 각 주요 정당의 주요 그 당직자들 방이 있어요. 원내대표, 당대표 방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서 유리창 깨진 곳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옆에 붙어있는 비서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은 용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덜컥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는데 자유한국당 얘기 좀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높은 창문은 괜찮지만 아래쪽 1층 정도는 기가 닿는데 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깨질 정도는 좀 곤란하지 않냐. 강화유리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검토도 하고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대충 우발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만약에 거기다가 뭐 휘발유통인가를 가져왔다는데 불을 지르고 그러는 경우에는 큰일 나니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국회가 많이 개방돼 있잖아요. 방어 시스템부터 맞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혹시 최명기 원장님 만에하나요? 휘발유 흉기 소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말을 안 했다는데 혹시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이 있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돌을 갖다 던진 게 단지 어떤 의사 표현을 위해서 유리창을 깨는 행동을 해서 네가 싫어 그랬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유리창을 깨고 그 창문을 갖다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돌을 던졌으면은 별다른 제지가 없었으면 유리창이 깨지고 나서 또 1층을 겨냥했거든요. 저 유리를 털고 나서 본인이 들어가서 휘발유를 갖다 뿌리고 나서 그리고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커터칼은 보통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보통 납치 한다 협박할 때 많이 써요. 인지를 네. 잡을 때. 그래가지고 휘발유하고 커터칼을 갖다 사용해서 네. 뭔가 중요 인사를 인지를 잡고 본인의 요구사항을 네. 정치적 요구사항이 됐든 어떤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갖다 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실패하게 되니까 그게 드러나게 되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물론 이 사람을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럼요. 그냥 그 재판부가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그냥 저희가 뉴스파이터 다루다 보면 이것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징역 몇 월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 집행유예를 안 했단 말이에요.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의의 전당, 국민의 대표들이 있는데 아니겠습니까? 네. 그곳에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이런 걸 묵인하면 네. 이거는 이걸 묵인하고 이거 적정선에서 그 아주 경하게 처벌하고 간다면 이런 일이 잦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도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조물 침입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네. 징역 10월에 처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어쨌든 또 법원이 이런 일을 또 묵인하거나 또 약하게 하면 솜방망이로 하면 제2, 제3의 유사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저희가 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 글쎄요, 이 이영학도 참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에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영학이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에 나섰다고 합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이영학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 등 살인죄 등으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원래 1차 재판 지난 11월 17일 열렸는데요. 그때는 변호사가 선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루어졌지만 네. 지금 이영학이 갑자기 국선 변호사 도움 받지 않겠다. 내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모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지금 새로 선임됐는데 다음 달 8일 재판부터는 두 번째 재판부터는 이제 이 사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도움받아서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 소장님. 예. 그동안 이영학이 보인 행태는 내가 나를 정말 사형이라도 시켜주세요 라면 뭔가 반성하는 뉘우친 듯한 모습 보이는데 지금 국선 변호사를 지금 거부하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뭔가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내 방어에 나서겠다 지금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방어를 하자고 하는 그 이제 자기 방어 기제가 아마 작동됐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자기가 했던 어떤 잔악한 범죄,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후회감 때문에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선고될 어떤 중형이 두려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우리가 심신미약으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선 변호인을 사서 심신미약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네. 형량을 낮춰보자는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예전부터 이제 이영학이 네. 범행 당시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복용했고 이에 따른 환각과 망상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네. 만약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본인이 의도한 경우에는 네.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하. 예컨대 네. 내가 심신미약 상태가 되면 가령 환각,
증세에 빠진다든가 네. 내가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네.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상습성이 있다든가 도벽이 있다. 네. 국선 변호인은 이제 이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고 일정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줬는데 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뭐 환각 증세라든지 심적 미약 같은 것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다음 공판에 지금은 국선 변호인이 아닌 사선 변호인을 신청을 했고요. 아마 12월 8일 날 재판이 열리는데 그때부터는 사선 변호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1차 재판 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줘서 그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재판이